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수 상승폭이 좀 미미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매출액은 74조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73조 8천억 원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배 반이나 증가했죠. 전분기 대비로도 57.3%나 늘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였던 8조 3천억 원에 비해서도 약 25% 이상 상회했었기 때문에 강한 양봉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총 1위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지수 상승에도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다지 반가운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우선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을 자세히 들춰보면 재고 평가 환입 금액이 좀 큽니다. 대략 2, 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쌓아두었던 재고에서 가격이 오르자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HBM과 같은 첨단 반도체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통과했었다 이런 루머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사실 무근이라는 삼성 측의 해명도 있었죠. 결국 경쟁사들이 HBM에 주력하는 동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바로 그 빈자리를 공략할 수 있었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범용 D램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4분기 39%였던 것이 2024년 1분기에는 52%로 늘었고 올해 4분기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BM 부분에서 계속 뒤처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통과했고 전격적으로 납품이 개시됐다 이런 소식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미국 증시의 모습이죠. 아무리 삼전의 실적이 좋아도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 증시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물가 효과로 인해서 제법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5월 9일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골디락스 장세가 앞으로도 5, 6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제법 조정다운 조정이 서너 차례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조정다운 조정의 시기를 저는 9월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조정다운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죠. 연준의 중요한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를 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시장의 평형을 유지하는 일이죠. 다만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이 고용이죠. 일단 최근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들을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잘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5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0%에 거의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죠.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도 2.56%를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기록했던 2.68%에 비해서 소폭 낮아졌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근원 PC 가격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로 0.0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1% 상승에 거의 부합되었죠.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2.57%로 직전월에 기록했던 2.78% 대비 하락했고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PC 가격 지수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근원 PC에서 27%를 차지하는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있고 또 전체 근원 PC에서 73%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근원 상품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8%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죠.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변화율은
0.16%,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물가도 전반적인 하락 안정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반갑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물가의 하락 속도를 더디게 했었던 주범이 바로 주거비였잖아요. 물론 5월 수치에서도 전월 대비 0.42%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주거비는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에 비해서 1년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교적 강한 증가세를 보였던 실질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변화율의 3개월 평균값이 최근 3개월 연속 0.2%를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강력한 소비도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가 2%대 중반까지는 도달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은 고용시장에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파월은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후에 이를 복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연준이 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물가가 2%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나 금리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다면 물가가 2% 안으로 내려오기 전이라도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시장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미국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는 20만 6천 명으로 예상치였던 19만 명보다 증가했습니다만 이전 두 달분 수치가 모두 크게 하향 조정됐어요. 5월 수치는 기존의 27만 2천 명 증가해서 21만 8천 명 증가로 수정됐고요. 4월 수치는 기존 16만 5천 명에서 10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각각 5만 4천 명, 5만 7천 명이나 줄어든 셈이고 요거 모두 합치면 감소 수치가 무려 11만 1천 명이나 되죠. 게다가 고용의 질적인 측면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무관한 업종에서 주로 고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민간 고용은 13만 6천 명으로 전월 19만 3천 명보다 줄었고 정부 고용이 7만 명 증가하면서 부족분을 좀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정부 부문, 헬스케어와 함께 레저 및 접객업에서 고용시장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지해 왔었잖아요. 이들은 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경기에 덜 민감한 업종인 교육과 의료, 정부 부문에서의 고용이 전체 고용 증가분의 무려 74%를 차지했죠. 그 이외의 업종에서는 고용 수요 악화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 업종을 제외한다면 비농업 부분에서의 신규 고용은 달랑 5만 4천 명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중에서 선행적 성격을 갖는 임시 서비스 고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월에는 4만 9천 명으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게 된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의 요인으로 국경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전 바라봅니다. 그동안 노동시장은 남쪽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새로운 노동력 때문에 많이 왜곡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국자 수를 제한하겠다라는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난 뒤 공급 측면에서도 노동시장 수급이 완화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미국은 리쇼어링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5월의 구인율은 4.9%로 전월에 기록했던 4.8%보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구인 배율, 즉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1.22배로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직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비해 고용시장의 수급이 완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도 올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실업자의 22.2%까지 증가했죠.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로 지난 5월의 4.1%보다 둔화됐고요.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3%로 전월에 기록했던 0.4% 대비 낮아졌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소결하자면 물가는요, 연준의 목표치 주변까지 잡혀지고 있습니다. 핵심 PCE 가격 지수 기준으로 2.6% 기준 수준이니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다가서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월은 물가가 2% 아래로 내려가기 전이라도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그럴 조짐을 보일 경우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연준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실업률이 4.1%로 발표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최고 4.3 혹은 4.4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이에요. 물론 남쪽 국경이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남쪽 국경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잉 수요가 해소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인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구인이 줄어들 경우 실업률의 상승 압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요, 특성상 일단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실업률 최고치를 4.4%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죠. 연준은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수치를 모두 기존 수치대로 유지했었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 내년에는 4.1%로 전망했었죠. 요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실업률 4.1% 전후를 이 노동시장의 일딩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4.1%를 넘어서게 되면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요건 물론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실업률이 최대 4.4%까지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경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단지 보험적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금리 인하입니다만 보험적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 전제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는 대부분 실업률 급등과 더불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시기에 집행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시기의 대부분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죠. 제가 썼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잖아요. 물론 9월 첫 금리 인하가 경기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도 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와 더불어 실업률이 4.1%보다 높아진다면 시장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시기를 저는 늦어도 6월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연준은 절호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칫 실업률이 4.3에서 4.4%까지 급등하면서 경기가 잠시 위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7월 FMC 회의 이후까지는 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대 후반까지 바라보고 있는 데다가 실질적인 연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닉 티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9월 인하 가능성을 넌지시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힌트는 아마 7월 회의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어지간한 악재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 동향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용 동향, 특히 실업률 추이를 함께 보셔야 돼요. 만약 금리 인하와 함께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는다면 시장은 강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의 첫 금리 인하를 보험적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고용 시장이 냉각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랩 어카운트에서 미국 주식 기준 주식 비중은 95%에 채권 비중 5%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7월 회의 직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채권 비중을 5% 정도 더 높여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용 동향을 살필 예정입니다. 만약 9월 첫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실업률이 4.1%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채권 비중은 최대 15%까지 더 높여놓고 조정다운 조정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 이상의 채권 비중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물가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달러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바이든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1월 선거 전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채권 비중은 최대 15%까지만 가져가려 하는 것이죠.